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이어가 볼게요. 추석 잘 보냈죠? 생각해보니까 자본주의 이야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이야기를, 그때 다 끝냈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해서, 오늘은 좀 자본주의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건,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거 전체를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문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이야기를 하나 했었죠. 그렇죠?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칼 폴라니는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좌파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런, 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칼 폴라니는 그렇게 주목받던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좌파 경제학자란 말을 쓰니까 웃긴 거지만 사실 이제 그 당시 좌파라는 건 이제 레닌 좀 빼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 학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튼 최근에 칼 폴라니가 주목을 받아요. 최근에 칼 폴라니가 주목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가 너무 극단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냉전의 시대 속에서 공산 진영이 있고 사회주의 진영이 있고 자본주의 진영, 민주주의 진영이 있으니까 이 두 체제가 경쟁을 했다는 거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는 현재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가 된 거죠. 근데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가 돼서 지금 행복하냐? 로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또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폐해라든지 특히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과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찾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방금 얘기한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칼 폴라니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자본주의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지, 뭐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변혁시키냐, 어떻게 바꾸냐, 거기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수업 자체도 어쨌든 개론 수업이잖아요. 역사학 개론 수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그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탐독을 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수업을 마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자, 칼 폴라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노동, 화폐는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쭉 써놨지만 한번 읽고 얘기할게요. 교역은 일반적인 운송에서 시작했지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다. 분업은 지리학, 생물학을 비롯한 비경제적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마을 장터는 더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본주의적인 당연함을 포기하라. 자본주의적인 우리가 경제 원론 시간에 배우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역체계나 분업체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구성적인 요소 자체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이제 버려라, 이런 얘기를 사실 칼 폴라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교육이라는 건 규모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있더라도 사치품을 운송하는 수단 정도였던 거지, 마치 교육과 무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처럼, 그리고 마치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제가 수업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뭐죠? 지중해 무역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지만 말이 좋아 지중해 무역이라는 거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지중해 무역이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무역처럼 보이지만 지배층들의 사치품 이동 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지중해 무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제 변동이나 사회 변동을 초래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본주의적 발전사를 도식화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발전사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대륙 발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곳에서 은이 발굴되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동방항로가 개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발전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떤 바다를 개척하는 과정, 식민지와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연의 산물로서 이제 무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폴라니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식화된, 마치 단계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처음부터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의 어떤 출발점부터 기능에서 완성점으로 왔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해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분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애덤 스미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냥 혼자 바늘을 혼자 수공으로 만들면 한 사람이 22개를 하루 종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철 자르는 사람, 구멍 뚫는 사람, 뭐 앞에 날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들면 하루에 3,3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업이 혼자 독립수공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업이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번성시키는데 굉장히 큰 요소이다. 뭐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분업 자체는 애초에 분업은 그런 식의 시장 목적주의라기보다는 지리학, 생물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는 특정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어떤 지역에서는 특수한 물품이 존재해서 그걸 사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성. 그러니까 요즘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여성들 중에서 일부가 길쌈을 할 줄 알고 그 배틀을 짤 줄 알고, 그럼 그 여성들한테 가서 옷감을 얻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드문드문 존재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이 비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존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장터가 더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매일매일 열리는 장시가 만들어지게 된 건 조선 후기 18세기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일장 같은 얘기하지만 오일장도 역시 18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그 시장이 굉장히 큰 단위로 활발한 체계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중국의 장안성 같은 수도, 송나라 때 어떤 경제 번영 같은 것들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꼭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슬쩍 넘어갔지만 바로 이거죠. 정화의 원정, 명나라 때 진행됐었던 이 어마어마한 어떤 해양 탐사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향적 경제체제, 농업적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화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칼 폴라니가 깨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화가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본주의화가 됐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마치 운명론적이고, 자연 발생적이고, 진화의 원리처럼 도달하는 어떤 그런 경제학자들의 설명. 그래서 마치 자본주의는 인류사의 필연적인 거고, 자본주의만이 올바른 것이고, 자본주의를 거슬러선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자체가 믿음에 불과한 것, 어떤 종교적 도그마와 유사한 거지,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오늘날과 같은 전지구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특정한 인간들의 특정한 이윤 추구 행위라든지,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창조적 파괴라든지, 슌페터가 주장한 얘기인 거죠. 어떤 그런 어떤 상황과 국면을 돌파해내는 인간의 의지나 욕망이나 약탈 심리나 이런 것들의 우연의 조합이나 의지적 조합 같은 것들이 막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지, 애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혹은 진화될 때부터 너희들은 시작은 뭐 석기시대, 그 다음은 농경제시대, 그 다음은 산업혁명,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논증을 왜 하냐, 이 논증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그런 거죠. 뭐가 그런 거냐면, 앞으로도 자본주의는 충분히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인정 요소들을 교정해 가거나 아니면 해체해 나가면서 더 나은 경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는 그 기본적 원칙 자체는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평화를 요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권력과 이윤의 영속적 유지를 위하여 이미 무역은 국제통화체제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평화를 요구해요. 사실 지금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이대로 가다가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굉장히 심각한 또 하나의 경제 위기가 전지구적으로 몰아닥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미국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 경제 전체에서의 주도권을 잃고 또 달러 같은 것들을 사실은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이런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2008년에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가 도래했었을 때, 미국발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는 걸로 그 상황을 강제로 무마하면서 덮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기축통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 화폐의 개수를 많이 늘려버리면 전지구적인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냉전 구도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립할 이유도 없고 대립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치의 속성, 권력의 속성상 인위적으로 대립의 정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쿼드 같은 호주나 영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시스템을 미국이 구축한다라든지, 그에 대응해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이라든지 원자재나 여러 가지 것들의 수입을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의 경험 같은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 국제경제 위기로 팍 분출이 되면서 그 국제경제 위기 자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 현재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위기 의식이 들고, 아직까지는 그런 전면적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위기의식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수업 주제의 얘기로 돌아온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평화를 요구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평화라는 건 유지가 될 수 없는데, 평화만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극단화가 되면 당연히 인구가 줄게 되고 소비시장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평화를 요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언제나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속성이 있지만, 이 자본주의 원리 자체도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국제적인 또 국가적인 평화를 계속 요구해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류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이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는 수준에서의 평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지만 어찌됐건 이런 효과 때문에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호전성이 또 줄어드는 특징들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나오지만 이 평화의 핵심이 뭐냐? 권력과 이윤의 영속적 유지를 위해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 즉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똑같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세계 경제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슬람이나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인가? 혹은 이 세계의 평화라는 것은 얼마큼 가혹한가? 조금 더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면, 일제강점기 때 사실상 그 시대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행복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어떤 또 본원적인 질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 즉 역사와 사회 변혁의 요소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찰. 이것은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냐면, 칼 폴라니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사람은 19세기 때 사상가고 그 당시 유럽을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칼 폴라니적 세계관을 봤었을 때 지금 세계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가? 나중에 제가 이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은 정말 그냥 인류가 더 나아지는 평화인가? 아니면 권력과 이윤과 국가 체계 내에서의 상위 제국주의 국가의 영속적 이윤 추구를 위한 평화인가?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가?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목적 힘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이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땡기면 부딪혀서 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의지가 있다라면 칼 폴라니가 쓴 거대한 전환은 저기 어딘가 길이라는 출판사일 거야. 아마 그 출판사에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꽤 두꺼운 책이고, 아니면 책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얇게 나온 칼 폴라니 책도 있고, 칼 폴라니 해설서들은 꽤 있거든요. 홍기빈 선생이나 우리나라 또 칼 폴라니 연구소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책들을 좀 한번 좀 잘 탐독해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사상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리콴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광요라고 불렀었는데, 리콴유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 싱가포르 총리였죠. 현재 이 사람 아들이 싱가포르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0년대 90년대 때 뭘 주장하냐면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막스 베버가 왜 하필 영국과 미국 같은 데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냐. 영국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유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이용한 거예요. 왜 유독 1980년대 이후에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독 몇몇 나라만 경제 부흥에 성공했냐. 그 경제 부흥에 성공한 나라가 예를 들면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우리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따지면 중국이 있는 거고, 그 전으로 따지게 되면 일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발전사에 굉장히 뒤늦었던 나라가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적에 리콴유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유럽인들한테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다라면 아시아인들은 그에 대별되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시아적 가치가 뭐냐? 이 아시아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지금 우리가 일었었다는 건데, 그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란 말이 좀 부담되면 유교 불교 문화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뭐냐? 첫째, 권위를 중요시 여겨요. 가부장제죠. 옛날로 말하면 왕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 마을의 지도자가 있고, 집안의 지도자인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안이 위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가 운영되고, 또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는 유럽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권위주의가 되게 강하고, 그 권위적 위계 질서의 힘이 특정한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자 산업화 이러고 막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산업화를 이뤄낸다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족이에요. 이 아시아인들 중에서 특히 유교 문화권 사람들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로 이 세계관이 이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강조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족을 강조한다는 특징.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뭐 소 팔아 가지고 자식을 대학을 보낸다라든지, 내 동생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영화 국제시장 같은 데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가족을 여기는 게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고, 과거 선교사들의 기록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그 정말 이 한민족은 그 손자를 되게 예뻐하고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뜨겁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과거제도의 영향인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한 지성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문화가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리콴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 이것이 아시아를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 다시 유럽에 대별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됐다. 봐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 보면 아시아적 가치, 유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적 가치가 얘기가 나왔었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비판을 받았었을 때 이 아시아적 가치를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마치 아시아에 만연된 독재 체제를 합리화시키는 주장이라고 봤던 거예요. 실제로 리칸유 자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했잖아요. 리칸유는 40몇 년을 했어요. 지금은 리칸유 아들이 그 나라를 통치해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지만 굉장히 권위적인 나라인 거죠. 또 중국도 현재 그런 독재적인 요소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비판을 했었던 건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이런 식의 주장은 아시아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든지 민주주의를 못한다라든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인들도 충분히 민주주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된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워낙 국가 정상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정상들 간에 그렇게 세게 계속 논쟁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은 여튼 이 당시에 나왔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 의미로 쓰이다가 그 외환위기 시점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휘청휘청 많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또 아시아적 가치를 유럽이나 미국 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네들 봐라, 너무 권위적이다, 너네 진짜 너무 폐쇄적이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지나친 교육열이 높으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아시아적 가치가 있는데 아시아적 가치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시아 자본주의가 유럽의 자본주의를 못 따라온다, 이렇게 또 주장했던 적들도 있어요. 근데 여튼 여러 비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적 가치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안에서 단기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촉매제로 활용이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추동됐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사상을 얘기해 드렸어요. 좀 중요한 거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기술주의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자본주의 얘기할 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죠? 집합생산이라는 말을 했어요. 집합생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어떤 그 포드의 자동차 작업장에서 벌어졌었던 고도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면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적에 어떤 지역적인 변화, 그리고 교육과 무역의 발달,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가격의 변화, 산업혁명,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문화적 요소, 그리고 어떤 아시아적 가치,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기술성이죠. 기술성. 이게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놓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것은 여기서 어떤 기술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기술주의, 기술 만능주의, 기술이 이루어내는 힘의 가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자, 요 글은 알프리드 W. 크로스비가 썼던 수량화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이용해 봤어요. 수학과 계측을 연결시켰고 이를 통해 감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실제를 이해하려고 했다. 이들은 실제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균질적이며 따라서 수학과 계측이 집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옆에 보면 시계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측이라는 게 존재했고 수학이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계측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이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어떤 것들을 제작해가는 힘이죠. 한자,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술자들의 노하우의 집합체를 계측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이라는 건 추상적 관념인 거죠. 근데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개가 붙으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일궈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명권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역량과 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다른 문명권에서는 여전히 이 추상적인 학문의 발전과 현실적인 기술의 발전의 격차가 컸고 양자가 그렇게까지 긴밀하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면, 그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는 과학혁명기를 거치면서 또 공학이라는 것, 수학에서 더 나아가서 공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대한 상승 효과를 지금 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좀 쉬운 얘기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스콜라 철학자들, 스콜라 철학자들은 중세 말기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탄생시키냐면 목차와 분류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죠? 성경책 갖고 있을 거예요.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서 3장 17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성경책에 장과 절이 있냐? 그렇지 않았었어요. 장과 절은 바로 스콜라 철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라는 큰 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1장, 2장, 3장 먼저 장을 붙였죠. 그 다음은 1장 1절, 2장 2절, 1장 3절.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결과적 변화가 일으켜요. 뭐가 일으키냐? 그냥 그 전까지 예레미야서 읽어봤어? 라고 됐다면 예레미야서 8장 15절을 같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차와 분류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고 그 위에서 점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회계, 통화, 기계, 시계, 그러니까 이제 측량 가능한 지도하는 위도와 경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난 기술혁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도는 지구를 가로로 자르는 거잖아요. 위도를 이렇게 가로로 자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경도 같은 건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된다라든지, 갑자기 위도의 기능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서양에서의 자본주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은 기술혁명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혁명 속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들,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기술성 위에서 일단 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기업은 최초로 등장하게 됐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은행, 주식거래, 선물투자, 그러니까 이거죠.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에요. 은행이 커진다라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의 규모를 불려갈 수 있어요. 주식거래라는 것은 회사를 세울 때 주주들을 모집해서 자본의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배가 떴는데 가서 오징어 100상자를 갖고 올 거야. 근데 갖고 오는 기간 동안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미리 투자하면 싸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서 현물이 왔다라는 걸 가정하고 진행되는 투자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한편에서는 산업혁명 때 얘기를 했었지만 에너지, 기계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는데, 그런 기술이 그냥 발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과학혁명과 공학의 발전 같은 걸 통해서 기술주의라는 개념으로 탄생이 되면서 기술 고도화가 성취가 되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다라면, 그와 별도로 반대편에선 금융기법이라는 것들, 회사라는 것들, 근대적인 기업이라는 것들이 또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들. 요즘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촉발 발전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포드주의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 테일러주의가 먼저예요. 테일러주의는 뭐냐면 노동을 계측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테일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공장 노동자들을 봤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테일러가 거의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사람들의 노동하는 시간들을 다 계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그 안에서의 평균점 같은 것들을 합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점보다 잘하면 인센티브를 줬고, 평균점보다 못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벌칙을 줬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노동을 계측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주 독한 기업가지고 사람 조진다. 사실 테일러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되게 독실한 청교도인데, 노동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싶었던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노동의 근면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싶었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뭐냐? 노동을 계측화시키고 인간의 노동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말 그대로 어떤 그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이 된 거고, 그 기초 위에서 이 소위 말하는 포드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동식, 조립 라인,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미끄럼 이송장치, 철도 등을 활용해서 집합 생산, 대량 생산 양식을 구축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는 포드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테일러주의, 노동을 계측하는 방식들. 그래서 어떤 한 노동에 대한 평균적 노동, 그 이상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 성과급, 그리고 그것을 못 내면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봉제 같은 시스템들인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주의나 포드주의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떤 노동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노동 과정들, 그리고 어떤 그런 연봉제 같은 것들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방식이 바뀌죠. 그 과거에는 그냥 농사져서 농사진 양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산물이 나오면 그걸 갖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동입니다. 노동의 주체는 기업이 주관을 하게 되고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의해서 성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의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고임금 노동자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기업 복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카이저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헨리 카이저는 정말로 이상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도 다 주택 단지도 건설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했었죠. 문제는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기업 복지가 한계를 드러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이 시장 경제의 경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 복지를 빵빵하게 해주지만, 이 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복지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헨리 카이저 같은 경우는 훌륭한 기업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혹한 기업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노동세계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기업가의 도덕적 양심만으로 뭔가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판명이 나긴 났죠.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업이 생산의 주체가 되고,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것이 노동의 일상이 되고, 그래서 좋은 기업가의 기업적 윤리와 도덕성이라는 것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로 가게 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 후발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위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들도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루즈벨트죠. 나중에 나오겠죠. 뉴딜 정책 같은 것들. 공공사업을 통해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라든지, 군수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군수산업을 통해 돈을 번다라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자꾸 루스벨트 얘기하면 그 테네시주 개발 공사 사업을 통해서, 즉 광범위한 정부 투자와 정부가 주도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 이야기만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느냐를 따져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기 때, 2차 세계대전 때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경제가 부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수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군수산업의 기술을 민간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쉽게 말하면 F-22를 만들던 비행기 회사가 이제 보잉 747을 만들고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성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군수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새로운 산업 생산한 방식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뭐 대기업이나 재벌 같은 경우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혁신이 일상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담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워낙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경영학의 영역이 있고, 경제학의 영역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업 심리학의 영역도 있고, 사회복지의 문제가 있고, 노동운동의 영역도 있고, 여러 영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누구도 그냥 한 번에 되게 단순하게 자본주의 이렇다라고 말하기 되게 힘든 시간이 됐고, 그런 과정이 되긴 했었는데, 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좀 다양한 눈과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략 이해됐죠? 우리가 좀 이 뒷얘기들도 굉장히 좀 길게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 또 자세하게 한번 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시간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